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트럼프의 이 협박, 그냥 기싸움인 줄 알았지? 근데 진짜 실행에 옮겼어. 그것도 수도 테헤란이 아니라 제3의 도시 이스파한을 콕 집었어. 왜? 여기에 소름 돋는 함정이 숨어 있거든. 근데 문제는 이란이 순순히 당하지 않았다는 거야. 핵무기보다 무서운 카드를 꺼냈는데 IEA가 70년대 오일 쇼크를 넘는 최악이라고 경고했어. 한국 석유 비축량 208일. 숫자로 보면 소름 돋을 거야. 자, 이스파한. 이름부터 생소하지?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인데 트럼프는 수도를 안 때리고 테헤란에서 450km나 떨어진 이 도시를 콕 집어서 폭격했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스파한은 이란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야. 인구 200만 명.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 정도 규모인데 성격은 완전 경주에 가까워. 도시 한복판에 이맘광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광장이 있거든. 가로 160m, 세로 560m. 감이 안 오지? 광화문 광장 알지? 그거 4.8배야. 광화문 광장 5개를 이어붙인 거대한 광장이 도시 중심에 딱 박혀 있는 거야. 이 광장 주변으로 수백 년 된 궁전이랑 모스크가 쫙 깔려 있어.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옛날부터 별명이 세계의 절반이었어. 세계의 절반. 도시 이름에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감이 오지? 그만큼 아름답고 역사적 가치가 압도적인 도시야.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겉으로 보면 경주 같은 문화도시인데 속을 까보면 완전히 다른 얼굴이 나와. 이 도시에 우라늄 변환 시설이 숨어 있어. 쉽게 말하면 핵무기 재료 만드는 밀가루 공장이야. 밀가루 자체로는 폭탄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반죽하고 가공하면 무기가 되는 거거든. 이 시설이 1년에 200톤씩 핵 원료를 찍어내고 있었어. 거기다 공군 기지까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이란 공군이 주력으로 쓰는 전투기가 뭔지 알아? F-14 톰캡. 미국이 탑건 영화 찍을 때 나오는 그 전투기야. 미 해군은 2006년에 퇴역시켰는데 이란은 아직도 이걸 쓰고 있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래 79대를 미국에서 사왔는데 부품 수급이 안 되니까 지금 실제로 날릴 수 있는 게 10대 수준이야. 50년 전 전투기 10대로 미군이랑 싸워야 하는 거지. 이란의 하늘 방어가 이 정도로 뚫려 있다는 거야. 트럼프가 이스파한을 때릴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어. 생각해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를 폭격하면 어떻게 돼? 전 세계 여론이 뒤집어지지. 수백 년 된 문화재를 폭탄으로 날려버렸다? 국제사회에서 욕먹을 거 뻔해. 실제로 3월 9일 공습 때 이맘광장이랑 체엘소툰기 궁전, 알리카프 궁전까지 피해를 입었어. 세계문화유산이 폭격당한 거야. 그런데도 트럼프는 때렸어. 907kg짜리 벙커버스터 폭탄까지 떨어뜨렸어.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봐. 국제여론 뒤집어질 거 뻔히 알면서, 문화재 파괴된다는 비난 감수하면서, 그런데도 굳이 이스파한을 때렸다? 그건 여론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중요한 뭔가가 거기에 있었다는 뜻이야. 핵시설? 그건 명분이야. 트럼프가 진짜 노린 건 훨씬 더 소름 돋는 거였어. 자, 여기서 핵심. 트럼프가 이스파한을 때린 진짜 이유. 핵시설 파괴? 그건 명분이야. 진짜 목표는 사람이었어.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36년 동안 이 나라를 쥐고 흔든 남자야.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 이란에서 모든 결정은 이 한 명한테서 나와. 군대도, 핵 프로그램도, 외교도, 전도. 트럼프는 2월 28일 선제 공습 때 하메네이 관절을 정밀 타격했어. 결과 하메네이와 일가족 다수가 폭사했어.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트럼프는 하메네이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죽인 다음에 벌어질 일까지 계산한 거야. 하메네이가 사라지고 나서 딱 9일 뒤 3월 9일에 새 최고 지도자가 선출됐어. 누구냐?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 아버지가 36년간 쌓은 권력을 아들이 물려받은 거지. 근데 이 사람 정치 경험도 군사 경험도 거의 없어. 종교학자 출신이야. 뱀 머리를 자르면 뱀이 죽는 게 아니라 머리 2개 달린 뱀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전략이야. 실제로 이란 내부는 이미 갈라지고 있었어. 공습 전부터 반정부 시위가 터졌거든. 2025년 12월에 시작된 시위가 111개 도시 넘게 퍼졌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야. 물가 폭등이 도화선이었어. 리알 가치가 1년 만에 반토막 났거든. 140만 리알을 줘야 1달러를 바꿀 수 있어. 혁명 수비대가 실탄이랑 드론까지 동원해서 진압했는데 사망자가 최소 3,000명에서 최대 43,000명.
정부 발표랑 국제인권단체 추정이 이 정도로 차이나. 인터넷도 전국 차단했어. 경험 없는 후계자, 갈라진 국민, 폭락하는 경제. 트럼프가 노린 게 정확히 이거야. 체제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 성공한 적도 있어. 올해 1월 3일 베네수엘라를 공습해서 마두로 부부를 생포했거든. 독재자 하나 잡으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걸 이미 확인한 거야. 트럼프가 모즈타바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경량급이다. 내 승인 없이는 오래 못 갈 것이다. 이건 경고가 아니야. 예언이야. 네가 알아서 무너질 거라는 뜻이지. 트럼프의 계획은 거의 완벽했어. 근데 이란이 항복 대신 꺼낸 카드가 있는데 이게 핵무기보다 무서워. 자,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 트럼프가 이란을 완전히 조져놓은 것 같지? 최고 지도자 죽이고 해군 밀어버리고 후계자는 경험 없는 아들이고 항복이 나올 타이밍이었어. 근데 이란이 꺼낸 카드가 핵무기보다 무서웠어. 호르무즈 해역.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이란이랑 오만 사이에 있는 좁디 좁은 바닷길인데 가장 좁은 곳이 33km야.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도 안 돼. 근데 이 좁은 길로 전 세계 원유의 20에서 27%가 지나가. 하루에 2천만 배럴. 지구 전체 기름의 수도꼭지가 이 바닷길 하나에 달려있는 거야. 이란이 2월 28일 이 수도꼭지를 잠가버렸어.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봉쇄를 선언한 거야. 그 즉시 약 1,000척의 선박이 해협 앞바다에 갇혔어. 유조선, 화물선, 컨테이너선이 줄줄이 멈춰선 거지. 전 세계 물류가 숨을 멈춘 거야. 근데 이란은 여기서 안 멈췄어. 3월 말에 통행료 법안이라는 걸 통과시켰어. 내용이 기가 막혀.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이야. 유조선은 배럴당 1달러를 추가로 내야 돼. 이걸로 이란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 약 150조 원. 이란 전체 GDP의 20에서 25%에 해당하는 금액이야. 세계 기름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통행료를 받는 거야. 국가의 탈을 쓴 해적질이지. 그리고 미국이랑 이스라엘 선박은 전면 통과 금지. 아예 지나가지도 못하게 막아버렸어. 자,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걸 군사력으로 뚫으면 되지 않냐고.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있어. 이란이 쓰는 샤헤드 자폭 드론. 한 대 가격이 2만에서 5만 달러야. 우리 돈으로 3천만에서 7천만 원 수준이지. 이걸 막으려고 미군이 쏘는 SM-6 미사일은 한 발에 350만에서 500만 달러야. 50억에서 70억 원짜리 미사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 거야. 파리 한 마리 잡겠다고 대포를 쏘는 꼴이지. 이란은 이 드론을 수백, 수천 대 날릴 수 있어. 미국은 미사일 한 발 쏠 때마다 돈이 100배씩 증가라는 거야.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이 출혈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 3월 29일에 파키스탄, 사우디, 이집트, 터키 4개국 외무장관이 모였어. 뭘 논의했냐고? 이란의 통행료 체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논의한 거야. 중동 주요국들이 이 해적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지. 핵무기는 쏘면 전 세계가 적이 돼. 근데 호르무즈 봉쇄는? 기름이 필요한 나라들이 줄 서서 돈을 내야 하는 구조야. 이란을 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핵무기보다 무서운 이유야. 자, 여기까지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야. 이게 네 기름값, 네 장바구니, 네 월급에 뭘 하는지 보여줄게. 한국이 쓰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와.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이란이 수도꼭지를 잠근 바로 그 해협이야. 우리나라 기름줄의 거의 전부가 이란 손에 달려있는 거지.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주유소에서 보이고 있어. 전쟁 전에 배럴당 72달러였던 기름값이 지금 112달러야. 56%나 뛰었어. 주유소 가서 넣어봐. 휘발유 리터당 1938원.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해놨는데도 이미 뚫었어. 근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건 지금부터야. IEA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70년대 오일 쇼크를 넘는 최악의 위기라고 경고했어. 70년대 오일 쇼크가 뭐였냐고. 1973년 1차 때 유가가 4배로 뛰었어. 전 세계가 줄 서서 기름 받았어. 주유소 앞에 차가 몇 킬로미터씩 늘어섰고 공장은 멈추고 사람들은 난방도 제대로 못했어. 1979년 2차 때는 유가가 2배로 뛰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세계 경제가 흔들렸어. 지금 이미 56% 올랐고 아직 끝이 아니야. 전문가들은 배럴당 140달러까지 간다고 봐.
거기까지 가면 전쟁 전 대비 거의 2배야. 그때 그 오일 쇼크가 다시 시작되는 거야. 우리 석유 비축해 놓은 거 있잖아. 맞아. 208일치가 쌓여 있어. 세계 6위 수준이야. 숫자만 보면 안심될 수도 있어. 근데 봉쇄가 3개월만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 한국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1.8% 올라.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사는지 생각해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전부 만들어서 파는 나라인데 만드는 비용이 12% 가까이 뛰면 수출 경쟁력이 바닥을 치는 거야. 거기다 호르무즈를 우회해서 기름을 실어오면 해상 운임이 50%에서 80%까지 올라. 기름값 자체도 비싼데 운반비까지 폭등하는 거지. 이게 네 지갑을 뭘 하냐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 보면 석유류가 전년 대비 9.9% 올랐어. 정부가 유류세를 휘발유 15%, 경유 25%나 깎아줬는데도 이 수치야. 깎아줘도 뚫리는 거야.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걸 말해줄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네 통장을 털고 있는 거야. 지금 통장에 1억이 있다고 치자. 물가가 2배로 뛰면 1억의 구매력이 5천만 원으로 쪼그러들어.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거야.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반토막 나는 거지. 그리고 기름은 그냥 차에 넣는 연료만이 아니야. 나프타라는 석유 원료가 있는데 플라스틱, 합성섬유, 화학제품의 재료거든. 한국이 수입하는 나프타의 77.6%가 중동산이야. 기름값이 오르면 플라스틱 제품 가격이 오르고, 옷값이 오르고, 포장재 가격이 오르고, 결국 마트에서 사는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 기름이 안 오르는 물건이 없는 거야. 4월부터는 더 심해져. 국제 항공료랑 물류비 인상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시작하거든. 지금 보는 물가는 시작에 불과해. 진짜 충격파는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깎았어. 주요국 중에서 낙폭이 가장 커. 왜 한국이 제일 크냐고. 기름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드는 제조업 국가니까. 경기는 멈추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상황.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드는 거야. 회사는 비용 줄이려고 사람을 자르고 물가는 계속 올라. 최악의 악순환이지. 그게 코앞까지 온 거야. 이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지.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어떻게 끝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자, 정리하자. 큰 그림 다시 한번 봐. 트럼프는 이스파한을 폭격해서 하메네이를 제거하고 후계자 갈등의 경제 붕괴까지 겹치게 만들어서 이란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노렸어. 거의 완벽한 함정이었지. 근데 이란은 항복 대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라는 카드를 꺼냈어. 핵무기 안 써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는 카드. 선박 한 척당 30억 원. 미국 배는 아예 통과 금지. 이게 제3차 오일 쇼크를 현실로 만들고 있어. 숫자로 보면 브렌트유가 전쟁 전 72달러에서 112달러까지 치솟았어. 한국 휘발유는 리터당 1938원을 찍었고 IEA 사무총장이 직접 70년대 오일 쇼크를 넘는 최악의 위기라고 했어. 그리고 지금 양쪽 다 물러나지 않고 있어. 트럼프는 4월 6일을 마감 시한으로 찍고 15개 종전 조건을 내걸었어. 안 받으면 발전소랑 유전을 때리겠다고. 이란은 5개 역조건으로 맞받아치면서 미국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 싸운다 선언했어. 일본은 이란이랑 별도로 선박 통과 협상을 하고 있고 중국은 비공식 면제를 받아서 유조선이 이미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근데 한국은 아직 뚜렷한 돌파구가 없어. 한국 석유 비축량 208일. 이게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공포만 느끼면 안 돼. 지금 상황을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유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내 기름값이 왜 오르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최소한 판단은 할 수 있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한국이 이 위기에서 살아남는 방법 더 깊이 파볼게.